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재무경영원에서 초보 입문자를 위한 기초세무회계 교육을 맡고 있는 공인행사 오종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초보 입문자들 있잖아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실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세무회계 파트에 처음 경영을 맡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돈하는 사례에 대한 몇 가지 절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실무에서 보면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이 있죠. 월합계 세금 계산서. 자, 이 발행 방법 중에 상당히 많이 혼돈하기 쉬운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우리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죠? 자, 예를 들면 2016년 6월 20일자로 여러분이 물건을 1,000만 원을 거래 상대방한테 판매했다, 즉 인도했다면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2016년 6월 20일을 세금 계산서상의 작성 연 월일로 적어서 언제까지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해줘야 되죠? 자,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죠? 요거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에 고정거래처하고 한 달의 거래가 한 건이 아니고 수십 건, 수백 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만약 6월 달에 거래 상대방에게 자, 물건을 10번에 걸쳐서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 몇 장 꺼내야 될까요? 10장 꺼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무 번거롭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골, 고정거래처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 그 달의 거래를 합산해서 세금 계산서를 한 장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실무에서 뭐라고 본다? 자, 월합계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 달에 발생한 거래를 어떻게 해요? 합계해서 한 장으로 끊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례를 제가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만일에 자, 월합계 세금 계산서 작성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2016년 자 6월 10일자로 자, A라는 거래처에 자, 물건을 1,000만 원짜리를 인도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6월 20일자로 자, 거래처한테 물건 얼마를 인도했죠? 자, 2,000만 원을 인도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거래라면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몇 장 꺼내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인 언제요? 자, 6월 10일과 6월 20일자로 각각 한 장씩 꺼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6월 10일자로 하나 1,000만 원짜리 발행하고 또 다른 하나는 6월 20일자로 발행을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일반적으로는 뭐다? 교부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 6월 10날과 20날 발생한 거래를요 합쳐가지고 한 장짜리 세금 계산서 끊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합치면 얼마짜리 끊는 거죠? 자, 3,000만 원짜리 끊으라는 겁니다. 한 장.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는 언제로 적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6월 10날하고 얼마? 20날인데 자, 요 두 날이 아닙니다.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끊을 때는요 세금 계산서 작성일은 6월 10일도 아니고 6월 20일도 아니에요. 언제? 6월 30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언제요? 2016년 6월 30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 실무자들이 저에게 많이 묻는 내용이 있어요. 자, 뭐냐? 회계사님 만일 이때 6월 30일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시기는 자, 일요일이면 공휴일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로 넘어가죠. 자, 그러나 이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6월 30날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짜? 6월 30날짜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월합계 세금 계산서 절제 팁과 관련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실무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 혼돈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실무에서는요 우리가 수험 공부하고 달리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직장생활하면 특히 여러분 세무조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별도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노력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 이틀 할 때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은 처음 입문했을 때하고는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 실무 초보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된 거래를 장부상에 기장 또는 분개하는 일들을 익숙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기장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실무에서는 현업에서 발생하는 영수증을 잘 보고 판단을 해서 영수증 잘 챙겨서 장부상 분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수증 챙기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접대비. 자, 우리나라 국세청 단일 세무조사 항목 중에서 제일 많이 추징되는 사례가 접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접대비 썼을 때 어떤 영수증 챙겨야 되냐? 두 번째는 접대비 이외의 기타 경비. 자, 우리 요걸요 뭐라 부르냐면 흔히 소비성 경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접대비가 아닌 모든 경비는 소비성 경비예요. 자, 그러면 소비성 경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원들하고 회식한 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책걸상 구입한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대비 아니면 전부 다 뭐다? 소비성 경비라고 불러요. 그럼 접대비는 뭐죠? 여러분이 특정 거래처와 밥 먹고 골프 치고 또는 거래처보다 경조사비 낸 거 이런 것들이 접대비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 세법은 접대비와 접대비 이외의 경비를 썼을 때 적법한 영수증을 챙겨서 기장하라는 겁니다. 자, 이 적법한 영수증 누가 챙겨야 된다? 여러분, 처음 회사에 입문하게 되면 기장을 누가 해요? 초보 실무자들이 하거든요. 자, 이 초보 실무자들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수증 잘 챙겨야 된다. 자, 그러면 접대비하고 접대비 이외의 경비는 어떻게 영수증을 챙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현행세법은요, 접대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접대비는 10,000원 초과할 때, 즉 10,000원 초과라는 말은 10,000원보다 1원이라도 많은 금액을 말합니다. 10,000원 초과하는 접대비를 쓸 때는 어떻게 하라? 세금 계산서나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접대비 이외의 경비를 썼을 때는요, 접대비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적격 증빙의 종류가. 그래서 자, 접대비 이외의 경비를 썼을 때는요, 얼마 초과일 때 적격 증빙을 갖추라고 되어 있냐면 30,000원 초과해서 썼을 때 적격 증빙 갖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에 접대비를 20,000원 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접대비 20,000원 썼을 때는 적격 증빙 갖춰야 되죠. 왜? 10,000원 초과니까. 그러나 접대비 이외의 일반 소비성 경비를 20,000원 썼을 때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 영수증 받아도 되나요? 일반 영수증 받아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접대비보다 접대비 이외의 기타 소비성 경비에 대해서 좀 더 증빙의 종류가 완화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자, 두 번째, 접대비는 10,000원 초과하는 접대비일 때는 뭘 구비해야 된다? 법인카드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소비성 경비의 경우에는요, 이 30,000원 초과하는 소비성 경비를 썼을 때는 임직원 개인 카드를 써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해 줍니다. 무슨 카드요? 임직원 개인 카드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개인 카드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해 준다. 자, 다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여러분이 연말정산 관련된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뭐냐? 임직원 개인 카드를 가지고 만일에 접대비 이외의 경비를 썼을 때, 즉 개인 카드 가지고 회사 업무에 쓴 거예요. 자, 그럼 내가 1년 동안 카드 쓴 게 1,000,000원인데 이 중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소비성 경비에 200만원 썼다면 나는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얼마만 낸다? 자, 우리나라 국세청 행정예석에 의하면 자, 개인 카드를 회사 업무에 경비 처리한 200만원은 차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 받으라? 내가 1년간 카드 쓴 건 1,000이지만 요 1,000 중에 회사 경비로 처리한 거 얼마요? 200을 차감한 얼마만? 800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외부의 상용 프로그램을 사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발라내가지고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발라내야 되지만 발라내지 않고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무회계와 관련된 여러분 내용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면 번거롭지만 어떻게 하라? 자, 임직원이 개인 카드를 가지고 회사 업무에 쓴 것은요, 어떻게 한다? 1년 12달 쓴 것을 엑셀 시트 같은 거에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발라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차감한 잔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출증빙 특례적용 규정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접대비나 기타 소비성 경비와 관련된 이 적격 증빙에 대한 내용은 이 제도가 2000년대 초반에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칼럼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집필도 하다 보니까
접대비하고 이런 접대비 이외 경비에 대해서는 이 개정된 연역을 아마 제일 잘 알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혼돈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이 지출증빙 특례규정을 잘 몰라요. 아시겠죠? 예. 이제 세법에 나와 있는데 이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출증빙 특례적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접대비의 경우에 10,000원 초과, 자 접대비 소비세 경비는 30,000원 초과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갖추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 어떻게 됐다? 적격증빙 안 갖춰도 봐줄게. 예, 이걸 뭐라고 한다고는 지출증빙 특례적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행 여러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이 특례 규정 중에 제가 중요한 거,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3가지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업무와 관련해서 자 거래처 만나러 갈 때, 자 거래처 갈 때 택시 타기도 하죠. 또 거래처 만나러 지방에 출장 갈 때는 KTX나 비행기 타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나라 세법은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자 적격증빙 구비한다 안 해도 된다? 구비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증빙 구비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택시 타거나 지방 출장 갈 때 KTX나 비행기 탔을 때는 말 그대로 KTX 표나 비행기 표 있잖아요. 타게 되면 공항에서 우리가 그죠? 좌석 배치된 표 이런 거 구비하시면 되고요. 자, 택시 탔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자, 택시 탔을 때는요. 우리 여러분 일반적으로 광역시 지역의 택시는 카드로 결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지출증빙 특례라는 말은 적격증빙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봐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자, 택시로 결제되냐? 택시는 뭐야?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죠. 자, 택시, KTX, 비행기 전부 다 뭐다?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 자,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요? 적격증빙 구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해도 당연히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구비해도 당연히 되고, 자, 두 번째는 카드 대신에 자, 택시를 탔는데요. 우리가 시골에서 택시를 타게 되면 카드로 결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합니다? 출장 다녀오셔가지고 지출 결의세, 자 어느 거래처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녀올 때 택시 탔다. 그래서 택시 요금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적어서 회사 내부 품위세에 비치해 두시면 자 요것도 뭐다? 세무조사의 경우에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 국외 출장비입니다. 요거 많이 발생해요. 해외 출장 갈 때. 자, 여러분 해외 출장 가게 되면요. 유럽이나 미국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같은 국가에 가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등으로 효율적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그죠? 결제가 자유롭게 되니까.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지역 또 일부 지역을 가게 되면요. 카드로 결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러분 현지 증빙 구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지 여러분 뭐 호텔 그죠? 최저 영수증이라든지 체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현지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해외에 가서 출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영수증, 검증 안 된 현지 영수증을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 붙여놓았다. 자, 이게 상식에 안 맞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적격증빙을 구비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해외에서 쓴 경비도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로 쓸 것을 권고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보다 현지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세 번째는 뭐다? 토지 구입했을 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지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뭐죠? 면세 대상이죠. 그러면 원래는 토지를 판 자가 토지 구입한 자한테 뭘 발행해 줘야 됩니까? 면세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원칙은 면세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세법이 개정된 게 종전에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토지 사고 판 것은 자, 면세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국세청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원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면세 대상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는요, 이러한 부동산 등기 이전 내역이 우리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뭐다 등기부등본 이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굳이 납세자에게 종전처럼 면세계산서를 반드시 주고받아야만 되는 이러한 번거로움은 덜어주자 해서 토지를 사고 팔 때도 토지 취득한 자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하고 자, 우리 토지 매매 계약서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증이라든지 기타 증빙에 의해서 확인만 된다 하더라도 봐주겠다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출증빙 특례 적용 대상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요 막상 전산세무회계 자격을 따면은 우리 실무적인 부분 다 할 것 같았지만
혼돈하기 쉬운 내용들 많으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실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보면요, 우리 초보 입문자들이 많이 혼돈하기 쉬운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자, 대표이사님이나 임직원들, 자, 해외 출장 가게 되면, 자, 여러분, 우리 해외 출장 가게 되면은, 자, 비자 발급 비용, 그죠? 요런 거 발생하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비자 발급 비용 있잖아요. 이 비자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영수증 챙겨야 될까요?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면세 계산서 받아야 되나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세법은요, 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대사관 있잖아요. 외국 정부기관. 자, 이런 여러분, 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 때 여러분, 뭐예요? 받는 돈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대사관의 수익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수익 활동을 보지 않기 때문에요, 이 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 비자 발급을 하는 여러분 회사들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라는 증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니면은 증빙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다? 증빙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자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요, 자, 대사관단에서 발급하는 거다 일반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 발급 비용을 여러분 지급했다면 뭐예요? 여행사에서 인보이스 발급해주죠? 그리고 인보이스 자체에 이 비자 발급 비용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으시면, 자, 요 자체도 뭐로 인정해준다? 적격 증빙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출 증빙 중에서, 자, 여러분 일용직 있잖아요. 여러분 일용직, 자, 일용직에 대해서는 어떤 증빙을 구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일용직은, 자, 우리나라 현행세법이 일당 얼마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도록 하고 있죠. 여러분, 요거는 우리 세무회계 파트에 근무하는 초보 입문자들은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뭐냐면 일당 얼마요? 자, 10만원. 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 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금은 안 떼요, 일용직에 대해서도. 자, 그런데 일용직에 대해서 대가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 세법은, 자, 일용직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일용직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자, 요 자체를 물어본다. 하나의 적격 증빙으로 봐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지급 명세서 몇 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초보 입문자가 알아야 될 기초 세무회계에 대한 실무 내용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 말고요, 추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한 여러분 실무에 적용되는 중요한 세무회계 지식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한국재무포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요 한국재무포럼요, 여러분 사이트가 어떻게 되시냐면, 자, www.kf-2.org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교육 이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활용하시면 실무 지식의 숙련에 유익한 지식을 제공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